세계 최강국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는 한국, 당연히 굴복할 줄 알았던 협상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터져나온 답답한 목소리였습니다. 6번째 거절. 이미 보름을 넘어선 협상에서 한국은 더욱 당당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국가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 한국이 꺼내든 카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미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계산이 틀렸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자타공인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완벽하게 경악해 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백악관에서 일하는 경제분석관입니다. 주로 무역 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백악관에서 일한 지는 6년째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알지 못했어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진짜 실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도 처음에는 단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곧 깨닫게 됐습니다. 전 당시에 워싱턴 백악관의 서쪽 윙에 있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실 안은 낮처럼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대통령님과 고위 관리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저희가 제시한 관세 협상안을 또다시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미 6번째 거절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또 거부했다고요? 대통령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통상대표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무장관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답답함을 드러냈어요. 벌써 몇 개월째 끌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금방 굴복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확인해 보니 보름을 넘길 만큼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실 협상 진행 상황을 정리하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도대체 한국 놈들이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는 거죠? 경제보좌관이 자신 있게 분석 결과를 제시했어요. 한국의 수출 의존도를 보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측의 태도가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국무장관이 의구심을 표하며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건가요? 분명히 다른 수가 있을 거예요. 회의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국과의 무역 현황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숫자들을 보면 분명히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한이죠? 통상대표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한국 측의 최종 답변을 받기로 했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압박을 가해보죠. 저희 측에서 지시가 떨어졌고 내용은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마지막 협상에서 그가 보여준 자신감 있는 모습이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카드라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국 측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 보였다고 했죠. 마치 뭔가 준비된 게 있는 것 같다고요. 통상대표부 차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닐 거라는 반응을 보였죠. 설마요. 한국이 우리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재무장관도 동조했어요. 한국의 GDP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의 마지막 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여유로움이 단순한 허세는 아닌 것 같았어요. 어쨌든 내일이면 결판이 나겠죠. 모든 부서에서 내일 오후 결과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해두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어요. 한국이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바로 언론에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자료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핸드폰으로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한국 측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후 3시에 최종 답변을 받는 일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굴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이면 이 길고 지루했던 협상이 드디어 끝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늦은 워싱턴의 거리는 조용했지만
백악관 안에서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한국과의 이 긴 협상 게임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른 거였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오후 3시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같은 회의실에서 한국 측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고 대통령님을 비롯해 모든 고위 관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에 예정대로 한국 측에 마지막 압박 메시지를 전달했었거든요. 관세율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협상 단원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가져온 것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제안이라고 했죠. 그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했고 재무장관이 다시 확인했죠. 한국 측 수석 대표는 또렷하게 반복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니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규모였어요. 미국 전체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대통령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에 2천억 달러,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800억 달러, 인프라 구축에 5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기타 산업 분야에 2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보좌관이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실현된다면 미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였어요.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땐 한국 측은 직접 고용 약 2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5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흥분된 기대감이 가득했죠. 그런데 통상대표부 차관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였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이미 충분한 준비를 마쳤다고 답했습니다.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협상에 임했는지 말이죠. 이들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을 버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첫 번째 단계로 올해 안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재무장관은 이 정도 규모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봤어요. 이 투자가 실현되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수지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이 투자가 양국 간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관세 문제로 갈등하기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측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임팩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25% 관세를 10% 낮추어 15%로 내리자는 결론을 내렸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이것이 정말 미국의 승리일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이후 회의가 재개됐을 때 저희는 한국 측이 제시한 투자안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숫자에 압도되어 있던 저희는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경제보좌관이 자료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그가 가리킨 부분을 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 중 무려 1,500억 달러가 미국 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말 맞았어요.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조선업이라니 이건 예상치 못한 분야였거든요. 조선업 협력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국 내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합작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LNG 운반선 제조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손뼉을 치며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카드였구나 하고 말이죠. 저희 측 국무장관님은 굉장한 관심을 보였죠. 왜냐하면 LNG 운반선이라면 미국의 에너지 수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거든요. 한국 측은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 이상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인 멤브레인 방식의 LNG 탱크 기술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기술을 미국과 완전히 공유하겠다는 뜻인가요? 한국 측의 답변은 신중했어요. 기술 공유는 하되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미국의 조선업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어요. 군함 건조에는 강하지만 상업용 선박,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었거든요. 통상 대표부 차관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런 핵심 기술을 왜 공유하려고 하는 건가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답변을 했어요.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이 늘어나면서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조선소만으로는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수요를 함께 충족하자는 제안을 한 거였어요. 경제보좌관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량이 예상대로 증가한다면 향후 10년간 필요한 LNG 운반선이 최소 200척은 될 거라고 했어요. 한 척당 건조비가 대략 2억 달러 정도니까 재무장관이 중얼거렸어요. 계산해보니 엄청난 시장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미국 내에 조선소가 건설되면 직접 고용만 5만 명,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15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이 협력이 실현되면 미국은 LNG 수출에서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파트너십이라고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주도하게 될 거였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국은 LNG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어요. 이들은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시켜주면서 동시에 한국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얻는 위닝 구조를 만든 거였기 때문이었죠. 정말 놀랍더군요. 이로 인해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대립적인 관계에서 협력적인 분위기로 전환됐죠. 하지만 저는 약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이 승리한 건지 아니면은 한국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분명한 건 한국이 단순히 압박에 굴복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한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협상 전술이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된 사이 저는 급하게 다른 나라들의 대미 투자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일본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도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상태였어요. 숫자만 보면 한국의 3,500억 달러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졌어요. 경제보좌관이 일본의 투자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일본의 5,500억 달러는 대부분 미국 국채 매입과 미국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였어요. 쉽게 말해 미국이 원하는 곳에 돈을 넣어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일본은 그냥 미국에 돈을 줄 테니 관세를 내려달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여기서 이득은 5,500억 달러를 취하는 우리 미국이고 일본은 그냥 돈을 내는 상납 방식과 다르지 않았죠. 일본은 구체적인 투자처가 정해져 있지 않군요. 재무장관이 일본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유럽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6천억 달러라는 큰 숫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추상적인 약속에 가까웠어요. 인프라 투자, 기술 협력, 교역 확대 같은 포괄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제안과 비교해봤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반도체 제조 2,000억 달러, 첨단 기술 연구개발 800억 달러, 모든 항목이 명확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분야들이 모두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영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였어요. 결국 미국에게 내어주는 방식이 아닌 거였죠.
미국을 상대로 뭔가 내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한국도 그 안에서의 충분한 이득을 고려했던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던 전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은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방식인데 한국은 자기들이 잘하는 걸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접근이네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수동적인 투자였지만 한국은 능동적인 협력을 제안한 거였어요. 대통령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했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3%를 한국이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반도체는 어떤가요? 경제보좌관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엄청나군요. 저는 일본의 사례를 다시 보니 일본의 투자는 대부분 금융 투자나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물론 규모는 크지만 일본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6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산업에서 협력할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재개됐을 때 저는 이런 비교 분석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어요. 반응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한국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까지 함께 가져오겠다는 뜻인가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 협력을 통해 미국이 얻는 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큰 숫자로 승부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결합한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제안이 가장 실속이라는 뜻이군. 한국이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협상에 임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때 한국의 위상에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 일본이나 유럽처럼 미국의 요구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가치를 제안하며 미국을 사실상 꼼짝 못하게 하는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타결된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미국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이겼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해는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한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10% 낮춘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3,500억 달러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저는 급하게 관련 부서들에 확인해봤습니다. 90%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경제보좌관은 기업 이익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모두 포함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발언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고 아마도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 숫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전문 기자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분석했죠.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의 조선업과 반도체 기술력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은 한국이 주도권을 쥔 위닝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국제 언론들은 한국의 대응에 주목했어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지 분석한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그냥 미국이 90% 득을 볼 것이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협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건설되는 조선소도 한국 기업이 운영하게 되는 구조이죠.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만 기술력과 특허는 한국 기업이 소유하게 됩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 더 깊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그때 블룸버그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얻게 될 장기적 이익이 최소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이 소식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게 했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매우 영리한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대충만 알았는데 괜히 전 세계 유례없는 성장을 한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국토 크기만 보고 인구 수만 보고 나라를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실리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측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었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이었어요.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를 구매하겠습니다. 미국 전체 LNG 수출량으로는 한국에 그만큼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현재 미국의 연간 LNG 수출량이 약 700억 달러 규모인데 그중 한국이 1,000억 달러치를 5년간 구매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에너지부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더니 예상대로였어요. 실제로는 기존 구매량의 점진적 증가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1,000억 달러는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숫자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이 증가한다는 건 LNG 운반선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였거든요. 한국의 조선업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3%를 한국이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인 대형 LNG 운반선은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LNG 수출이 늘어나면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그 어디도 아닌 한국 조선업이 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정말 그랬죠. LNG 한 척당 약 2억 달러의 건조비가 드는데 미국의 수출 확대로 최소 100척 이상의 추가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조선업체들이 얻을 수 있는 수준은 최소 100억 달러가 넘게 되는 셈이죠. 겉으로는 미국산 에너지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국 조선업의 호재를 만들어내는 정말 믿기 힘든 한국의 전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보유한 LNG 운반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사실 1,000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LNG를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수입선 중 미국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은 연간 약 400억 달러치의 LNG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미국산 비중을 늘려서 연간 20억 달러씩 5년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존의 중동이나 러시아에 의존했던 부분을 미국으로 대체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도움을 받는 건 우리 미국이 아닌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이 에너지 구매 계획은 가장 무난하면서도 한국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의 협상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월스트리트는 한국의 높은 평가를 매겼습니다. 또한 한국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 펀드들이 일제히 매수에 나섰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 등급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말했고 모건 스탠리도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가장 놀라운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의 투자은행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였죠. 크레디트 스위스도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예상한다고 말하더군요. 세계 각국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상황을 살펴봤는데 같은 아시아국인 일본이 5,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을 약속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 형편없는 수준이었죠. 우리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돈 줄 테니 관세 좀 내려주세요 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미국 국채 매입이나 미국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한 수동적 투자였죠. 결국 일본은 돈만 주고 주도권을 완전히 놓친 셈이었죠.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6천억 달러라는 더 큰 숫자를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추상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인프라 투자, 기술 협력, 교역 확대 같은 포괄적인 약속들 뿐이었기에 숫자만 있고 실속은 없다는 평가였죠. 한국은 자신들의 강점을 완벽하게 활용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의 전략에 말려든 셈이죠. 통상 대표부 차관이 씁쓸하게 말했죠. 모두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자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었어요.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능동적 협력을 제안하던 한국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변방의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력 수준이 말해주듯 말이죠.
만약 한국의 기술력이 형편없었다면 우리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이기에 가능했고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죠.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세계에 자신들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줬어요. 미국의 압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조차 결국 한국 앞에서 무릎을 꿇은 셈이었어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완전히 제압당한 거였습니다. 이 협상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닌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될 거예요.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미국을 상대로 거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기술력과 지혜, 그리고 치밀한 전략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거였어요. 저는 오늘 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저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미국도 한국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후 한국에 관한 자료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협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궁금했고, 실제로 자료 속에서 드러난 한국은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작고 분단된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선 그들은 오직 노력과 기술, 그리고 교육으로 길을 뚫어나갔고, 반도체 산업을 세계 1위로 올려놓았고 조선업과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독보적 성과를 이뤄냈죠. 그 모든 과정은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민족 전체가 흘린 땀과 희생이 모여 이룬 결과였어요. CNN에서는 한국을 두고 21세기 아시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렀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내놓은 더 큰 규모의 투자 약속조차 한국의 구체적이고 실속 있는 전략 앞에서는 빛을 잃었죠. 백악관 안에서는 여전히 겉으로는 승리의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비공식 회의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으니까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다. 이제는 미국의 경쟁자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그 말은 저에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내가 이제는 그들의 저력을 누구보다 깊이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의 중심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빼놓고는 어떤 전략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좌우하는 강국이 되었다는 기적.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정말 이긴 걸까? 대답은 분명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아닌 한국의 승리였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맹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의 동맹국을 넘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자리한 어마어마한 국가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백악관 회의실에서 그 역사의 전환점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올 여름은 너무 바빠서 휴가도 못 떠납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와 잠시 제가 쉴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지체 없이 저는 짐을 싸서 한국으로 휴가를 떠날 거예요. 우리 미국을 상대로 꿈쩍도 하지 않는 한국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한국 여자들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로 꼬실 수 있다는 미국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출신인 자신이 유혹하면 한국 여자들이 황송해하며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 온 이 오만방자한 미국인은 쌍코피가 터지는 개망신을 당한 뒤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브루클린 출신의 브래드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미국인이라는 게 몹시 자랑스러웠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강력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은 제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고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세상 모든 국가가 미국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도 그럴 게 우리 미국인들이 쓰는 영어는 전 세계의 공용어나 마찬가지이고 세계 최고의 대학들도 전부 미국에 있고 국방력 역시 우리 미국이 세계 1위니까요. 게다가 저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 남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와 견주어도 난 꿀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전 제 첫사랑이 실패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했었던 그 여자애는 내가 아닌 어떤 한국 남자가 너무 좋다면서 저를 차버리더군요. 처음에 저는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인인 제가 고작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출신에게 밀려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다니요?
저는 너무 분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 소중한 첫사랑을 빼앗아간 것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그 한국 남자를 뒷조사하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그놈이 아이비리그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전 그놈이 더 싫어졌답니다. 진짜 미국인인 저는 그저 그런 공업 전문대를 나와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놈은 한국인 주제에 아이비리그에 가다니요? 이런 주제도 모르는 아시아인들 때문에 우리 백인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괜히 심통이 나고 나중에는 열등감까지도 느껴지더군요.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위대한 미국인인 내가 고작 한국인 녀석에게 이런 패배감을 느끼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저는 어떻게든 이 열등감을 해소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는 제가 당한 그대로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남자가 제 아름답고 소중한 첫사랑을 빼앗아 갔으니 저도 한국에 가서 한국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잖아요? 게다가 저는 세계 1위 국가, 미국의 시민이니 한국 여자를 꼬시는 일쯤이야 아주 가볍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3급 국가 사람들은 평생 저 같은 선진국 국민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행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이왕 아시아에 갈 거라면 한국이 아닌 일본에 가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TV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아주 예의 바르고 상냥해 보인다면서 말이죠. 물론 저는 부모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한국 여자를 유혹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죠.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 대국이었으니 일하기에도 좋을 거고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험 부담이 큰 국가이니 피하는 게 좋지 않겠니? 부모님의 설득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솔직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본 적도 없는 저한테는 한국 여자나 일본 여자나 별 차이 없는 다 같은 동양인이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며칠 뒤 드디어 일본의 오사카에 도착하게 되었죠. 저는 일본의 한 영어 학원에 원어민 강사로 취업을 했는데 예상대로 일본인 동료들은 저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어요. 일본인들은 특유의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언제나 밝게 웃으며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죠. 또 일본인들은 어디를 가든 사뿐사뿐 조용히 다니고 매너도 잘 지켰어요. 그들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면이 있는 미국인들과는 확연하게 달랐죠. 저는 천사처럼 상냥한 일본인들을 보며 부모님 말씀을 듣고 일본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자 저는 제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일본인들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등 뒤에는 칼을 숨긴 음흉하고 무서운 인간들이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학원 회식 자리에서였죠. 저는 일본인 동료들과 야키니쿠 집에 갔는데 그 자리의 분위기가 참으로 요상하더군요. 우선 제일 나이가 많은 남자 직원이 가장 상석에 앉고 그 양옆에 젊은 여직원들이 앉아서 그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고기를 구워주는 등 그의 시중을 들어주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다면 당장 고소를 당할 일인데 일본인 동료들은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 당연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여자 동료에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여자 동료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이랑 일본은 문화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를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여성스럽지 못하다며 사회에서 비난받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남자들에게 순종적으로 굴어야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일본에는 여자력이라는 문화가 유행 중이라고 했어요. 아니, 유행을 넘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죠. 여자력은 여자로서 얼마나 예쁘게 보여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고 다른 말로는 남자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요. 여자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남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여자력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서점에 가면 여자력 개발서가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국가라니 그게 제정신인가요? 물론 저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본에 오기는 했지만 이런 덜 떨어진 여자들을 유혹하고 싶지는 않더군요.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꼬리치는 애완동물들도 아니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일본의 여성 인권은 정말 최악이군요. 만약에 미국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예뻐 보이고 싶으면 화장 좀 하고 살도 빼 라고 말하면 총에 맞을지도 몰라요. 일본 여자들은 좀 주체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제 말을 들은 일본인 동료들은 미소를 지으며 제 말에 동조해 주었어요. 어떤 동료는 브래드 말도 일리가 있어. 이제는 일본도 바뀔 때가 되었지 라며 적극적으로 제 말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죠. 그 후로도 저는 일본인 동료들과 이야기 꽃을 피우며 회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하자 일본인 동료들의 태도가 어딘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제 인사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런 일들이 며칠씩이나 계속되었고 참다 못한 저는 인터넷으로 일본의 따돌림 문화를 검색해 보았어요. 그러자 앞에서는 웃어주어도 뒤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일본인들의 특징이라는 글이 다수 발견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회식 자리에서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해 함부로 떠든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는 분명 자기들도 웃으며 제 말에 맞장구를 쳐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본에 왔으니 일본법에 따를 수밖에요. 다음 날 저는 일본인 동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야 일본인 동료들은 저를 아는 채 해주더군요. 물론 전과 같이 편안한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따돌림 당하는 신세는 면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일본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조심 또 조심했어요. 그들은 워낙 예민하고 음습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서 문제가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문제는 생기기 마련이었고 결국 저는 일본인 동료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는 동료들과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평소 일본인들은 칼같이 더치페이를 하기 때문에 그날도 각자가 주문한 커피값을 따로 냈는데 하필 제 지갑에 돈이 조금 부족하더군요. 많이도 아니고 딱 100엔이 부족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옆에 있던 한 일본인 동료에게 100엔을 빌려 커피를 사 먹었죠. 다음 날 저는 어제 빌린 100엔을 동료에게 바로 갚았고 그렇게 이 일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직후부터 일본인 동료들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곳에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저를 무시했죠. 아니, 무시하기만 하면 다행이지 나중에는 중요한 스케줄을 공유해주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더군요. 결국 저는 괴롭힘에 지쳐서 일본 내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일본인 동료들은 악랄하게도 다른 학원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제가 이직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 지옥에 가둬두고 끝없는 괴롭힘을 가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저를 이렇게 괴롭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일본인 동료에게 100엔을 빌려 커피를 사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일본인 동료의 주장에 따르면 돈이 부족하면 커피를 마시지 말고 그냥 참았어야지. 동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지금 염치 없는 행동을 한 저를 응징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끼리 고작 100엔 빌린 일을 가지고 신세를 지내만해 염치가 있네 없네 따지고 드는 것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일이잖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어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는 이기적인 종자들이거든요. 게다가 일본인들은 무리 내에 약자가 있으면 꼭 그를 따돌려서 나머지의 결속을 다지는 끔찍한 습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인 제가 일본인으로 가득한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처음부터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 일본인들은 업무적으로도 치사한 갑질을 일삼았어요. 그들은 편하거나 좋은 일은 자신들이 도맡아서 하고 하등 쓸모없는 잡일들은 제게 몰아주더군요. 그런 일이 계속될수록 일본인들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저는 별로 필요 없는 인력으로 평가받게 되었죠. 그렇게 일본인들은 제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성과를 올렸는데 끔찍한 것은 그들에게 이런 일이 아주 익숙해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일본인들의 더러운 습성에 혀를 내둘러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일본인 동료가 저를 보며 백인들한테서는 특유의 치즈 누린내가 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엄청 화가 난 저는 지금 말 다 했냐 고 큰 소리를 치며 그 일본인 동료에게 다가갔어요.
그 일본인 동료는 170cm도 안 될 것 같은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키가 176cm였던 제가 그 앞에 서서 내려다보자 겁을 집어먹더군요. 여태까지 같은 일본인들과 무리를 지어서 저를 비웃고 무시해 왔으면서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일본인들이 참 비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찌질이들이었어요. 일본인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자 저는 그들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인들이 제게 함부로 대하기는커녕 쭈뼛거리며 설설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일본인들의 이런 역겨운 습성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이제 그만 일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기는 아쉬웠고 저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한국에 가보기로 했죠. 얼마 후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우선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능숙하고 유창하게 영어를 사용했는데 그들의 뛰어난 영어 회화 실력의 순간 저는 제가 미국에 잘못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사실 저는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일본인들은 정말 기초적인 영어도 할 줄 몰라서 늘 손짓과 발짓을 섞어가며 대화를 해야 했죠. 반면에 여기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며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미국과 딱 붙어있는 나라도 아닌데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경이로움이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다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속도였어요. 일본에서 지내면서 인터넷 속도에 딱히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었는데 그건 제가 한국의 인터넷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일본의 인터넷 속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더군요. 검색어를 누르면 0.1초 만에 결과가 나오면 물론 동영상도 끊김없이 볼 수 있었죠. 이건 마치 신세계와도 같았어요. 미국은 세계 1위의 강대국인데도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데 한국은 이렇게나 훌륭한 인터넷을 마치 공기로 숨을 쉬듯 당연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에 저는 절로 배가 아파지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뒤떨어지는 나라여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언제까지 넋을 놓은 채 서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애써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인천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인천공항 내부도 최첨단을 달리는 시설들이 가득했지만 인천공항 밖에도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더군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었어요. 그 화려하고 압도적인 전경은 낡고 허름한 일본의 도시와 너무 비교가 되더군요. 일본은 아무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서 그런지 대체로 건물들이 낮고 지어진 지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한국의 건물들은 아찔한 높이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이어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공항 주변에 즐비하고 있는 고급 외제차들이었는데 미국인인 저도 비싸서 구입할 엄두도 못 내는 독일제 자동차를 한국인들이 몰고 다니고 있더군요. 저는 평생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발밑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제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외모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우선 한국인들의 피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희고 깨끗했어요. 언뜻 보기에도 한국인들의 피부는 백인인 제 피부보다 훨씬 더 하얘 보였는데 대체 왜 제가 백인이고 한국인들이 황인이라 불리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죠. 특히 한국 여자들은 도자기로 빚어놓은 듯 깨끗하고 맑은 피부에 오밀조밀 예쁜 이목구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녀들은 꼭 인형처럼 아름다웠어요. 재미있는 것은 한국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과 굉장히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었는데 대체로 땅딸막하고 하관이 툭 튀어나온 것이 특징인 일본 여자들과 다르게 한국 여자들은 매끄러운 얼굴선과 범접할 수 없이 귀티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더군요.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남자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멋있었다는 것이었는데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저와 키가 비슷했고 심지어 저보다 키가 크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일본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저보다 키가 작고 왜소했거든요. 저는 같은 동양인이니 한국 남자들도 키가 작고 못생겼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본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훤칠하게 키가 크고 부티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세련된 외모를 보고 있자 마음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한국 남자에 대한 열등감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첫사랑을 빼앗겼던 굴욕을 곱씹고 있었죠. 결국 저는 언젠가 한국 여자를 유혹하고 말겠다는 철없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지만 당시에 저는 악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질스러운 생각을 하며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향했죠. 저는 한국에서도 영어 학원의 원어민 강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한국인 동료들은 일본인 동료들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일본인들에게 대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죠. 한국인들이 아무리 상냥하게 웃으며 다가와도 전 그 미소에 속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어요. 저는 어차피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선 온 사람이라서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했고 딱히 한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한국인 동료들에게 대면대면하게 굴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끈질기게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은 다 같이 친해질 겸해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의 기괴했던 경험이 떠올라 싫다고 거절했지만 끝끝내 한국인 동료들은 요즘 유명한 맛집이라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인 동료들은 한국인 특유의 정으로 무리해서 겉도는 저를 챙겨준 것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저에게 자꾸만 들이대는 한국인 동료들이 귀찮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한 자리에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우선 한국인들은 술을 마실 때 일본인들처럼 여자력끼니 머니를 따지며 변태같이 놀지 않더군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혹시 누가 지나치게 취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누가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며 서로를 세심하게 챙기기 바빴어요. 세상 친절한 척은 다하지만 속으로는 끔찍하게 이기적인 일본인들만 보다가 따뜻하고 이타적인 한국인들을 보니 어쩐지 기분이 묘하더군요. 이들을 보고 있으면 겉으로는 웃어주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안주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잠시 화장실에 들렀고 얼마 후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글쎄 저와 한국인 동료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가방과 겉옷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누가 우리의 짐을 훔쳐갈 새라 서둘러 자리로 돌아가 앉았죠.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던 동료들이 돌아오더군요. 누구는 잠시 전화를 받으러, 누구는 흡연을 하러, 누구는 화장실을 가러 간 것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볼 일들이 급했어도 그렇지 가방이랑 옷을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빨리 발견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다 도둑 맞을 뻔했다고 했죠. 그러자 한국인 동료들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물었어요. 주인 없는 값비싼 물건이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누군가 훔쳐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우리 미국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물건을 도둑 맞는 일은 아주 흔하다고.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건데? 제 질문에 한국인 동료들은 한국인을 믿는다고 답하더군요. 원래 한국인들은 주인 없는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저는 혹시 한국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처벌을 세게 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동료들은 이렇게 답하더군요. 한국인들이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것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야. 그냥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니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천사들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까지 양심이 바르고 반듯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겪으면 겪을수록 한국인 동료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주인이 없어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스스로 값을 지불하며 무인 가게를 양심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죠. 저는 만약 미국의 슬럼가에 이런 무인 가게가 세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 보았어요. 아마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가게는 강도들로 인해 초토화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던 나라에 살다가 이렇게 양심적인 문화를 처음 겪었을 때 저는 인지부조화가 올 지경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새하얀 백조들 틈에 낀 미운 오리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조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썩 괜찮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우선 한국 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일본에서 근무할 때보다 훨씬 근사한 일이었는데 일단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무시를 받다가 스마트하고 젠틀한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니 꼭 천국에 온 기분이더군요.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들었어요. 날로 일취월장하는 제자들을 보며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던 성취감과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안에 어리석은 열등감과 무지 때문에 제 인생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나오던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원장님은 그동안 저를 눈여겨봤다고 하시며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제게 특별 보너스를 주셨어요. 저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보상이었죠. 저는 앞으로도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원장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생긴 큰돈을 보며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문득 저는 클럽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그날은 금요일이기도 했고 당시 제 안에는 아름다운 한국 여자를 유혹하고 말겠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강남에 있는 클럽으로 향했죠. 택시를 타고 클럽으로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클럽에서 제일 예쁜 한국 여자를 꼬셔야지. 난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의 국민이니까 한국 여자들을 쉽게 꼬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는 사이 어느새 택시는 강남의 클럽에 도착했고 저는 부품 기대를 아는 채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클럽 안에는 아름다운 한국 여자들이 가득하더군요.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기회를 노리던 저는 혼자서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름다운 그녀의 옆에 서게 된 저는 나 미국인인데 같이 놀겠냐고 물어봤죠. 이어서 그녀의 입이 열렸고 저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 버렸답니다. 네? 미국인인데 왜 제가 그쪽하고 같이 놀아야 해요? 관심 없는데 저쪽으로 가주실래요? 저는 미국인들은 싫어서요.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당연히 제 유혹에 넘어올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저를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저는 당황스럽고 당황한 마음에 그녀에게 영어로 욕을 해버렸죠. 볼 것도 없으면서 괜히 튕기기는 나도 당신 같은 여자는 별로예요. 유독 영어를 잘했던 한국인들이라 그 여자도 제 말을 알아들었더군요. 그래서 맞받아치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말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상황이 격해지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한국 남자 한 명이 제 팔을 잡고 진정하라며 말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제 팔을 잡은 그 한국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저보다 체격이 작은 한국인 한 명쯤이야 제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을 우습게 본 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저에게 맞은 그 한국 남자는 자세를 고쳐 잡더니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발차기를 날리더군요. 결국 저는 그 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이어서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창피하게도 쌍코피를 줄줄 흘리며 인근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들으니 한국 남자들은 어릴 때 다들 태권도라는 무술을 기본으로 배운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멀쩡하게 생긴 외국인이 왜 한국에 와서 사고를 치고 그래요 대체? 외국 남자들 신사라는 말도 옛말이지 원. 사고 칠 거면 한국에 오지를 마요. 저는 아까 맞은 곳이 아파서 또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러고 있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제 신원 보증을 해주기 위해 한국인 동료들이 경찰서에 와주었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사고를 친 동료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준 그들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동시에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야 했어요. 이렇게 저를 위해주는 동료들의 나라에서 저는 몹쓸 사고나 쳤으니까요. 창피함과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저를 대신해 제 한국인 동료들은 제가 친 사고를 수습해 주었답니다. 저는 착하고 예의 바른 한국인 동료들 덕분에 별탈 없이 이 일을 넘길 수 있었죠. 그 새벽 저는 동료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단단히 약속하고 진심을 다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건방지게 굴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한국인들의 반듯함을 닮으려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동료들은 언제나 제 곁을 지키며 모범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참을 수 없이 부끄러운 과거를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죠. 물론 제가 한국에 와서 저지른 잘못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자다가 이불을 뻥뻥 찰 정도로 창피하고 아마 나중에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잊지 못할 끔찍한 기억이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저를 되돌아보고 저의 지난 날을 반성할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여자는 눈 감고도 아주 쉽게 꼬실 수 있을 거라던 오만했던 저는 한국에 와서 아주 제대로 크게 혼나게 되었었고 왜 저의 첫사랑이 한국 남자에게 홀딱 반해 저를 차버렸던 것인지 대번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꼭 만날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이를 사랑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경찰분이 말했던 외국 신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앞으로도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한국에서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고, 단단히 오해하셨네요. 한국 여성분들 노란 머리 키 큰 미국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죠. 솔직히 저도 한국 여자라서 읽으면서도 살짝 기분 나쁜 맘이 여하튼 성실함과 다정함 모두 중무장해야 한국 여성분들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여자들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그럼에도 사연 보내주신 브래드 윌리엄스 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2번 다시 클럽에서 그런 추태 부리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언제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